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학문을 익힌 지 얼마 안 가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한 번에 과거급제를 한 것입니다. 남들은 몇 번 해도 실패한다는 과거 시험을 돌쇠는 단 한 번에 그것도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돌쇠는 총명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만과 교만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돌쇠 또한 젊은 나이에 그것도 한 번에 합격했으니 돌쇠 또한 마음이 평정심이 흔들려 자만과 교만이 생기었습니다. 이런 돌쇠가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말에 올라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장원 급제하였음을 뽐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길에 나와 장원 급제자 돌쇠의 행차를 구경하며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돌쇠는 집으로 가는 길이 매일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다들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그래, 내가 큰일을 해냈지. 그렇고 말고 이 안에 나만한 재주를 가진 자는 없을 것이야. 빨리 고향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런데 한 나무꾼이 어찌 돌쇠가 보기에 유독히 이 장원급제 행렬에도 전혀 길을 비키지 않고 당당하게 행렬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행렬에 앞장서서 길을 트는 군사가 외쳤습니다. 야, 이놈아, 곧속히 비키지 못할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장원께서 행차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냐. 군사의 호통에 나무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장원급제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리 온 마을이 야단법석인 것입니까? 나 역시 나무를 하지 않고 공부를 했다면 그까지 장원급제 당연히 하였을 것이오. 공부만큼 쉬운 게 어디가 있다고 말이오. 왜 지나가는 길을 모두 막고 이리 사람을 불편하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나무꾼을 혀를 차며 바라보았습니다. 군사들도 그런 나무꾼을 끌어내려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나무꾼의 기계를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도 장원급제한 나라의 관리인데 어찌 나무꾼 같은 평범한 백성이 행차기를 막고 장원급제자인 돌쇠의 행렬을 이처럼 무리하게 막고 소란을 피우는 것인지 참여했습니다. 잠깐 멈춰보거라. 나무꾼 같은데 뭔가 기계가 대단합니다. 뭐 장원급제가 대단하다 이리 시끄럽게 행차를 하시는 것이오. 누구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오. 말에 올라있는 돌쇠가 신기한 듯 나무꾼을 내려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거참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로구만. 그래, 당신은 그럼 무엇을 잘하는 것이오? 아까 나무를 하지 않았으면 장원급제도 했을 것이라 하였는데 그럼 나무를 잘하는 것이오. 얼마나 잘하길래 장원급제와 비교한단 말이오. 돌쇠의 물음에 나무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나무꾼이니까 나무를 잘 쪼개는 재주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정확하게 이 나무를 쪼개 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시켜보시지요. 그러자 돌쇠는 군사에게 굵은 나무 토막을 하나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에 붓으로 검은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내가 이 나무 토막에 줄을 그어놨소이다. 이 줄대로 나무를 똑바로 한번 쪼개어 보시오. 그러자 나무꾼은 나무 토막을 받아들고는 잠시 나무 토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나무 토막을 내려놓고 손에 든 도끼를 높이 들었다가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토막이 돌쇠가 그어놓은 줄을 따라서 반듯하게 갈라졌습니다. 돌쇠는 놀라며 다시 한번 시켰습니다. 우연의일치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꾼을 전혀 흔들림 없이 전처럼 똑같이 나무 토막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의시되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 비록 학문을 배우지 못했지만 나무만 20년을 배워봤소. 이 정도면 이것도 장원급제랑 별반 차이가 있겠소. 그러니 장원급제가 뭐 그리 대단하다 하는 것이오. 안 그렇소? 세상에 대단하구만이야. 신기한 재주다. 주변에서 나무꾼을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들 깜짝 놀라 하였고 나무꾼의 신기한 재주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뭐야? 그런 하찮은 재주로 앞에 나선 것인가? 별 시덥지도 않은 재주로구만.
그 정도면 누군든 몇 번만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장원급제만큼 대단한 재주인가. 내 주위의 나무꾼들은 모두 그리 뵐 수가 있는데 어이가 없군.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 한켠에 있는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그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도 그럼 일을 능가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 이런 신기한 재주를 하찮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름 장수입니다. 기름을 팔 때 저는 저울을 쓰지 않고도 정확하게 기름을 원하는 양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놀라 하였습니다. 아니, 저울을 쓰지 않고서도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기름을 정확하게 딱 한 말을 따라 보시오. 돌쇠의 말에 기름 장수는 주머니 속에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놓여져 있는 병 위에 엽전을 올려놓고 커다란 기름통을 기울여서 엽전을 구멍으로 기름은 흘려 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름이 병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름 장수가 기름 붓기를 마치자 돌쇠는 군사들을 시켜서 기름병에 기름의 양을 저울로 재보게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한 말입니다요. 정말 저울로 한 만큼 너무 똑같습니다. 군사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나무꾼에게 지시했듯이 다시 한번 하게끔 시켰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말만큼이 아니라 반말만 부어보시오. 그래야 진정으로 당신의 재주가 놀랍지 않겠소. 그러자 기름 장수는 웃으며 태연하게 아까처럼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다 붓자 다시 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반말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30년을 장터에서 기름을 짜고 부어봤소. 기름 장수가 이리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소, 안 그렇소? 이것이 장원급제만큼은 몰라도 저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 것보다는 더 진귀한 재주 아니겠소? 내 주위에 있는 소금 장수, 콩 장수들은 모두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소. 와, 대단하구만, 대단하군. 어떻게 저울도 안 쓰고 정확하게 반말을 맞게 부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기름을 얼마나 팔았으면 절이 되는 것지. 신기해, 정말 놀라운 재주야. 사람들은 나무꾼에 이어서 기름 장수의 재주를 보고도 몹시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대는데 한켠에 서 있던 한 안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런 재주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란 말입니까? 나무꾼이야 평생 나무를 하였으니 당연한 것이고 기름 장수도 평생 기름을 따라 댔으니 곧 당연한 재주이지 않겠습니까? 저런 재주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악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안악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또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악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안악도 이들과 같은 훌륭한 재주가 있는 것이오. 도대체 어떤 재주길래 저런 재주를 보고 놀라지도 않는 것이오. 당신도 이들 못지 않는 재주가 있는 듯하오. 한번 무슨 재주인지 나에게 소상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안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집안일을 해왔기로써니 글을 쓰는 법도 모르고 기름통을 번쩍 들어올릴 힘도 없습니다. 또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살림을 한 지는 3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하는 일들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집안일들 중에서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돌쇠의 물음에 안악은 한껏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한 바가지 햇살과 한 바가지의 좁쌀 그리고 채를 가져다 줘 보시죠. 안악의 말에 돌쇠는 군사들에게 그대로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잠시 후 금세 군사들이 쌀과 좁쌀 그리고 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안악은 햇살과 좁쌀을 몽땅 채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채를 잡고 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안악이 단 몇 번 채를 치자 쌀과 좁쌀이 순식간에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것도 좁쌀과 햇살이 단 한 톨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유, 세상에 많은 쌀과 좁쌀이 단번에 나눠지다니. 야, 나도 살림은 많이 해봤지만 저런 건 처음 보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웅성댔으며 특히나 안악과 같은 여인들은 더더욱 신기하게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또한 이 모습에 입이 쩍하고 벌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제 재주가 나무꾼과 기름 장수에 비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 비록 아녀자고 짧은 시간에 살림을 배웠지만 매번 열심히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내 재주가 장원급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무꾼과 기름장수에 비해서는 뒤지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요. 이럴 수가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디에나 어느 분야에나 장원급제 필적하는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모두들 뽐내지 않고 마을 한켠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계시거늘 저는 이리 요란스럽게 장원급제를 알리며 행차랍시고 나섰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다른 이들을 얕잡아보고 나만 잘났다는 자만과 교만이 내 눈을 가렸습니다. 진정 장원급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덕에 이놈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쇠는 말을 마치고는 조용히 말에서 내렸고 행렬을 수행하는 수행원들과 군사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려한 의복을 모두 벗어던지고 수수한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돌쇠는 관직에 올라서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혹시라도 자만함과 교만함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면 오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나중에 정승판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어떤 일을 하든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원급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주일 뿐이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돌쇠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돌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그런 돌쇠를 불쌍하게 생각한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새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부탁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디 가엾은 우리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잘하겠소. 내 돈이 얼마가든지 벌어오겠소. 돌쇠에게 따뜻한 밥과 좋은 옷을 입히시오. 그러자 새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가엾은 아이에게 제가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겠습니다. 제가 본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정말 친엄마처럼 잘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서방님은 나가서 일에만 전념하세요. 새 부인은 그렇게 말은 하였지만 전혀 돌쇠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잘 대해주는 척만 하고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전혀 돌쇠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새 부인은 돌쇠의 아버지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 부인은 자신이 낳은 아들은 몹시 예뻐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 참으로 잘생겼구나.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니 누구 닮았니. 영락없는 총명한 사내구나. 이 새 부인은 자신의 친아들에게는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주고 돌쇠에게는 찬밥이나 먹다 남은 밥을 주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친아들에게는 두꺼운 속옷을 따뜻하게 입히고 돌쇠는 사계절 같은 옷을 입게 하였으며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바깥에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집안의 신경을 잘 쓰지 못하였고 그러니 돌쇠의 힘든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쇠 또한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이 아버지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우리 돌쇠에게도 잘 해주고 있지요. 내 요즘 통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했소. 그러면 이 새 부인은 펄펄 날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요?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가 돌쇠를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인이 그리 날뛰니 돌쇠의 아버지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 게 아니오. 우리 부인이 어련히 잘하겠소이까? 돌쇠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노파심에 하는 소리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오. 다시는 이런 이야기하지 않겠소. 정말이죠. 너무 섭섭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면서 집에서 고생만 한데 저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돌쇠를 불러서 직접 물어보시죠. 새 부인은 돌쇠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돌쇠야, 이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구나. 너의 아버지가 너를 잘 대해주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잘 안 대해준 적이 있더냐. 혹시 섭섭한 게 있는 게야 말해보거라.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어찌나 잘 돌봐주시는지 오히려 동생이 저를 부러워할 정도랍니다.
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미안하오 부인, 내가 잘못했어. 잘못 말했어. 그렇게 아버지는 계속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납게 추운 날씨의 겨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돌쇠의 친척 집에 일이 생겼고 아버지와 돌쇠는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돌쇠가 앞에 앉아서 말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날이 춥고 바람이 매섭게 부니까 돌쇠는 너무나 춥고 덜덜 떨렸습니다. 아유, 추워라. 옷이 너무 얇아서 그런가.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듯하구나. 돌쇠는 바들바들 떨다가 그만 말고삐를 놓쳤습니다. 그러니 마차가 잠시 기우뚱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돌쇠를 다그쳤습니다. 돌쇠야, 제대로 말고삐를 잡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이다. 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고삐를 제대로 잡거라. 아버지 잘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쇠는 다시 말고삐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살을 내는 바람이 불어왔고 너무나 추워서 자기도 모르게 떨다가 그만 또다시 말고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뭐 하는 거냐? 너 당장 말을 세워라. 아버지는 그리고는 돌쇠를 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돌쇠가 너무나 심하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너 어디 아픈 것이냐? 왜 그렇게 떨고 있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날씨가 너무 춥네요. 아니,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그렇지. 너는 왜 나와 다르게 이렇게 심하게 떠는 것이냐?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듯 돌쇠의 몸을 만지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뭐야? 너 옷이 왜 이렇게 얇은 것이냐? 이것은 여름에나 입는 옷이 아니냐? 왜 이것을 입고 온 것이야? 나이가 몇 개냐? 아직도 옷을 제대로 못 입어 정신이 있는 것이냐? 겨울에는 속옷을 입고 나왔어야지. 그것이 제가 옷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차하고 생각했습니다. 돌쇠의 말에 아버지는 몹시 놀라 하였습니다. 뭐라고? 아니, 옷이 이것밖에 없다고?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아니, 설마 내 어미가 너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냐? 설마 했는데 내가 방심했구나. 돌쇠의 아버지는 곧 상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구나. 돌쇠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나 무심하였구나. 이것이 다 아버지 탓이다.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아버지의 말에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돌쇠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는 돌쇠를 데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고 놀라하는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소. 당신에게 내가 단 한 가지만을 부탁했는데 당신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소. 그리 부탁했는데. 그러자 부인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부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오. 지금 돌쇠의 몰골을 보고 말이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참을 것입니다. 저 하나만 참으면 다른 가족들이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제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제 소중한 동생이고 또한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돌쇠는 눈물을 쏟으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를 보며 아버지는 참으로 감탄하였습니다. 그래, 네가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속이 깊구나. 역시 너는 착한 내 아들이야. 그런 너를 내가 정말 고생시켰구나. 그리하여 아버지는 돌쇠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고 아내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이 세 부인은 크게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이럴 수가. 돌쇠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나 모질게 하였거늘. 어찌 너는 내 아들을 그렇게 극진히 생각해 주는 것이냐? 어찌 나를 용서하는 것이야? 난 천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수년간 너를 괴롭힌 내가 믿지도 않는 게냐? 어머니,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께서는 제 어머니이시고 아이는 저의 소중한 동생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고 형이 동생을 위하는 것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돌쇠의 말에 새어머니는 돌쇠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미안하구나. 이 못난 어머니를 용서해 주렴. 앞으로는 너를 정말 친아들처럼 대하고 그동안 못해준 것을 다 해주마. 너 같은 착한 아이를 모질게 한 내가 정말 혐오스럽구나.
그렇게 돌쇠의 아름답고 너그러운 마음씨에 감동한 세 부인은 그 이후로는 돌쇠에게도 잘 대해 주었으며 돌쇠의 가족은 어느 가족보다 아주 화목해졌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날 정도의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아이가 자신을 모질게 괴롭힌 계모에 대한 아름다운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이런 아름다운 용서를 보기가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도 한 번쯤 용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착한 나무꾼 칠복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그런 착한 마음씨에도 살림이 가난하여 혼기가 다 지나도 아무도 그에게 시집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르는 큰 강이 있었는데 강을 따라 한참을 걷던 중 어디선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칠복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웬 사슴 한 마리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며칠 전 큰 비가 내렸었는데 이를 피하지 못해 떠내려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는 강물에 뛰어들어 사슴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가쁜 숨을 쉬며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안타까웠던 칠복이는 차마 사슴을 두고 갈 수 없어 직접 간호해 주고자 자신의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이나 열심히 보살핀 이 사슴은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다시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칠복이는 안심하고 사슴을 다시 산에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칠복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번에는 뱀 한 마리가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슴 생각이 난 칠복이는 또 다시 뱀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물을 많이 먹었는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칠복이는 사슴과 같이 뱀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정성스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보살펴 주니 뱀 또한 마침내 기력을 회복하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칠복이가 다시 강가를 지나는데 이번에는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기에 아무도 안 계세요. 깜짝 놀란 칠복이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이번에는 웬 여인이 물살에 떠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칠복이는 급히 옷을 벗고 뛰어들어 여인을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칠복이는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여인은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낭자, 정신이 좀 드시오. 괜찮으신 거요? 그 순간 칠복이를 본 여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에 칠복이는 지난날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오시기에 구했는데 정신을 잃으셔서 제 집으로 데리고 왔소. 실례가 되었다면 미안하오. 그러자 여인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건넌 마을에 사는 과부 꽃분이입니다. 며칠 전 마을이 물에 잠겨 대피하는 길에 그만 물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저를 구해주셨으니 정말로 은인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도련님. 그러면서 칠복이의 손을 덥석 잡자 칠복이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으니 충분히 쉬다 가시오. 그리고는 날마다 고기 반찬을 해 꽃분이에게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펴 주니 꽃분이는 점점 칠복이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더니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곳에서 혼자 사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소. 그건 왜 물어보시는 것이오? 그러자 꽃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마을은 이미 물난리가 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잃은 지 오래고 도련님도 혼자 계시는데 저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놀란 칠복이가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자 꽃분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만큼 저도 도련님을 서방님으로 모시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고운 여인 꽃분이가 이렇게 말하니 칠복이는 볼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고운 여인을 아내로 만났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소. 우리 한번 백년해로 하며 살아가 봅시다.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으니 더는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린 뒤 한방에서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가를 들게 된 칠복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평생 여인과는 말도 못 붙여보았던 그에겐 아리따운 꽃분이가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고된 일에 힘들 법도 하지만 꽃분이의 미소를 보면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갈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에 좋아하였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곳 생활이 질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성실하고 착해서 좋았던 칠복이가 이제는 답답해 보이기 시작하였고 귀한 쌀밥도 매일 먹으니 그마저도 질려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좋은 걸 갖다 주면 뭐하나. 이제 더는 마음이 통하질 않는구나. 재미가 없구나. 이에 꽃분이는 칠복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도 잊은 채 매일 밖으로 나돌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칠복이의 눈치를 살피며 점차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칠복이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쌀을 퍼다 장터에 나가 팔고 그 돈으로 칠복이 몰래 다른 젊은 남자들과 희덕대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순박한 사람일 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꽃분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꽃분이가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이에 그녀가 하고 싶은 걸 두고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 동안 꽃분이의 사치에 칠복이의 재산은 모두 거덜이 나버렸고 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꽃분이는 그를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서방님, 겨우 그만큼 나무를 해와서 언제 부자가 되나요? 입에 풀칠도 못하겠구만. 전 이제 다른 남자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서방님도 새 삶을 찾으세요. 이 말에 깊은 상처를 입은 칠복이었지만 마음이 여린 그는 모진 말 한번 내뱉지 못하였습니다. 꽃분이가 떠나가자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는데 중턱쯤 올랐을까 멀리 사슴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슴은 칠복이를 보더니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생각한 칠복이가 사슴의 모습을 살펴보니 눈에 익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전에 자신이 살려준 사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녀석 다행이구나. 일이 잘 살아있으니 말이다. 칠복이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어 사슴을 쓰다듬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슴이 그의 소매를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넌 은혜도 모르는 것이냐? 그런데 사슴의 몸짓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를 어디론가로 데려가려는 듯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사슴이 소매를 당기는 곳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따라갔을까? 사슴이 멈춘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휑한 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사슴은 한가운데에 이르러 소매를 놓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무언가 일이 있음을 느낀 칠복이는 사슴을 도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안에서 어른 팔뚝만한 산삼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복이는 깜짝 놀라 산삼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사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칠복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사슴이 가리키는 곳에 땅을 파면 커다란 산삼이 줄줄이 나왔고 그렇게 칠복이에게 산삼을 연거푸 여러 개나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칠복이를 보고 인사하듯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그대로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너가 은혜를 갚으려고 나를 이리로 데려와 준 것이구나. 정말 고맙다 사슴아.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사슴이 준 산삼을 팔아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벌었던지 칠복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건넌 마을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은 그곳으로 떠난 과부 꽃분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자 꽃분이는 염치도 없는지 다시 칠보기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을 떠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선 무릎을 꿇고 싹싹 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꽃분이는 칠보기가 보고 싶어서가 아닌 그가 부자가 되었기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혹시라도 칠보기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까닭을 추궁할까봐 눈물을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긴 했지만 한때 아내였던 사람이 그렇게 피니 심성이 고운 칠보기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구려. 이렇게 돌아왔으니 된 것 아니겠소. 내 이해할 테니 그만 우시오. 그날 밤 꽃분이는 칠보기 품에 안겨 온갖 교태를 부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큰 돈을 버셨다던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칠보기는 사슴을 만난 일이며 산삼을 캔 이야기까지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꽃분이가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나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칠보기의 돈은 자기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꽃분이가 집에 들어오자 칠보기의 집은 거짓말처럼 다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꽃분이가 아직 제 버릇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살림까지 커졌으니 그녀의 사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돈을 물쓰듯 하니 많던 돈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칠보기는 이를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남자를 제 방에 불러들이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참다 못한 칠보기는 마침내 꽃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당신을 구해 주었건만 당신은 어찌 그리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오. 내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으니 이제 집을 나가시오. 당장 어서 나가시오. 꽃분이는 나차 싶어 칠보기를 붙잡고 울고불고 사정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를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 꽃분이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꽃분이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를 갈며 칠보기를 저주하였습니다. 멍청한 놈이랑 같이 사라졌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는 곧장 관가로 향하여 칠보기가 남의 것을 훔쳐다 부자가 되었다며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니 관가에서는 곧바로 칠보기를 잡아들였고 그를 문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 같은 나무꾼이 큰 돈을 어찌 얻은 것이냐. 바른대로 말하거라. 그런데 칠보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진 사슴을 구해 주었는데 사슴이 은혜를 갚고자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의 사또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감옥에 잡아넣도록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칠보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러다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려던 그때 어디선가 무언가 씩씩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웬 뱀 한 마리가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칠보기가 벌떡 일어나 자세히 보니 뱀은 다름 아닌 일전에 자신이 구해준 뱀이었습니다. 아니 너가 여기에 무슨 일이냐? 그동안 잘 지낸 것이냐? 그렇게 칠보기가 뱀을 반가워하는데 갑자기 뱀이 입을 턱 벌리더니 칠보기의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뱀에 물린 칠보기의 발은 갑자기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랐고 정신은 점차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베푼 짐승마저 또 나를 버리는구나. 내 팔자련이 생각하자. 이에 칠보기는 체념한 채로 밖으로 나가는 뱀을 잡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꺼져갈 무렵 다시금 뱀이 감옥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웬 풀잎을 칠보기 발꿈치 위에 턱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상처가 아물고 붓기도 가라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죽이려다 살린 것일까? 칠보기가 의아해하던 사이 어느새 해는 뜨고 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데 바깥에서 포졸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에 잠에서 깬 칠복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포졸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가 간밤에 웬 뱀에게 물리셨네. 곧 돌아가실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에 칠복이는 그제서야 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또를 구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 나를 사또에게 데려가 주시오. 포졸은 그가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 허풍을 떤다 생각했지만 사또가 죽어가는 판국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를 감옥에서 꺼내 사또에게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사또의 앞에 선 칠복이는 어젯밤 뱀이 가져다준 풀잎을 포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풀잎을 상처 위에 문질러 보시겠습니까? 이에 칠복이가 말한 대로 하자 과연 상처가 귀신같이 아물더니 사또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또는 이야기를 듣고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풀잎은 도대체 어떻게 구한 것이냐? 그러자 칠복이는 짐승들을 도와주었던 일부터 전날 밤 뱀이 자신에게 은혜를 갚은 것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또는 이번만큼은 칠복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이 덕에 죽다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사또는 꽃분이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꽃분이를 잡아다 문초하니 과연 그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칠복이에게 은혜를 입고도 누명을 씌웠다는 것부터 그의 재산을 탕진한 것까지 모두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를 모르는 꽃분이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누구에게나 은혜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갚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은혜를 베푼 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는 주변을 살펴보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